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철역, 상가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도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경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대 편중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정점에 달한 뒤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북핵과 사드 등 안보 현안과 함께 치포,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타이완 공쇠훈련 이후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타이완은 오늘부터 맞불 훈련에 나섭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추가 행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 통제가 해제됐던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다시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한남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것 같은데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죠? 네, 이곳 잠수교 앞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 초입부터 완전히 잠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수교 수위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어젯밤부터 꾸준히 올라 오전 6시 기준 9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벽 내내 서울의 시간당 최대 140mm까지 내렸던 비는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자연히 피해도 속출해 이곳들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들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하류부터 여의상류, 동작대교 분기점부터 여의상류 분기점, 국립현충원부터 염창분기점까지 양방향 통제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의 경우에는 동작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마포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에서 비 때문에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동에서 마당 구간이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이 여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사평대로 이수교차로와 방배도 구간, 남부순환로 대치역에서 하교울역 구간,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개화 육관문 방향이 침수로 인해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새벽 2시 반쯤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던 동부간선 도로도 새벽 4시를 기해 침수 우려가 있다며 성소분기점과 군자교 방면이 다시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통제된 도로들이 모두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아 정체를 빚던 구간인 만큼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호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위기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낮 11시 이후로 조정해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계속 내릴 거로 예보된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잠수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밤새 쏟아진 많은 비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차량 운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작구에는 어젯밤 시간당 140mm가 넘는 강한 장대비가 쏟아졌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어젯밤 10시를 기해 동작역이 물에 잠기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간으로 호스를 연결해 밖으로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 작업 여파로 일부 구간 운행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9호선 노들역에서 사평역 사이 구간 운행은 새벽에도 중단됐고요. 모든 9호선 열차는 급행 없이 일반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곳곳이 호우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수역에서는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은 주변 도림섬이 범람 영향으로 역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었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개봉역과 오류역도 선로 침수 등 피해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늘려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근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늘리고 5호선에서 7호선, 신림선을 각 2번씩 모두 8번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새벽 1시에서 1시 반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점도 출근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YTN 김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젯밤 11시 반부터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등과 긴급상황회의를 열고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호우에 휩쓸린 실종자 2명을 수색하는 작업을 포함해 인명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소방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 도림천의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도림천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일대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교통통제 조치를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비상근무 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고요?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내일까지 중부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과 이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 충청 북부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20mm, 경기도 양평과 광주시에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 쪽으로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밤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정부 지자체 대응과 관련해서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뉴스 시간에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네. 소식이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우려가 현실이 돼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소방 쪽에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 여성 2명 그리고 여성 1명의 딸인 13살 이렇게 해서 3명이 결국에는 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네. 그 주택으로 그 불어난 빗물이 좀 들이닥치면서 변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초동에서도 실종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신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인명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명이 감전으로 사망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동작구에서 일하는 구청 직원인데 그 가로수를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요. 6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전 사고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뭐 맨홀의 뚜껑에 빠져가지고 다치거나 아니면 감전되는 사고들이 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조심해서 좀 지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 비가 앞으로 더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잖아요. 추가 피해 상황이 좀 우려가 되겠네요. 예, 조금 전에 기상캐스터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레이더 화면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한반도 중앙 쪽으로 해서 그 비구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갖고 시간당 50에서 1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보가 나왔는데요. 그 어제 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29시간 동안에 서울에 내린 비가 420mm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당 한 30에서 50 정도가 내리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0mm 정도면은 뭐 앞이 전혀 볼 수 없는 그 정도 폭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피해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오늘도 계속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비는 서울에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 북부나 또 경기 남부 이런 쪽에는 강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반도 약해지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배수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피해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6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대인데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참 걱정이 되는데 현재 비가 오는 지역들은 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서울에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 남부 쪽에 강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이 앞 시간대에 계속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교통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간밤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퇴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 통제도 여러 곳이 됐었습니다. 특히 동작역이 폐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동작역을 제외하고는 오늘 한 0시 반쯤 이후로는 정상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지금은 또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동작역하고 뭐 몇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급행 전철이 다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도로는 도시고속도로에서 양방향 통제가 5건 그리고 단방향 통제가 6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역시 잠수교가 계속 통제가 양방향으로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초에서 양재까지 단방향 한쪽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가 여의 하류에서 여의 상류까지 양방향이 통제고요. 강변북로도 다시 통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가 막혀 있는 상태고 네. 동부간선도로가
통제가 풀렸다가 지금은 다시 또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성수 분기점부터 군자교까지 지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시내도로가 양방향 9건, 단방향 1건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비교적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네. 차를 갖고 나오시게 된다면은 나오시기 전에 통제 정보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현장에서 좀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밤사이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럼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배수 작업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정부랑 같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같이 해서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통화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은 출근길 그런 혼잡을 막는 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출근길 혼잡을 막는 쪽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이렇게 관공서 같은 곳에다가 출근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늦춰서 11시쯤으로 출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출근 시간 조정을 강하게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통제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통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퇴근길처럼 많은 곳이 통제되지는 않고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은 네. 비가 또 많이 쏟아지고 시간당 1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린 다음에 다시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출근길 혼잡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되 나오실 때 뭐 차를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은 미리 통제 정보를 확인해서 혼잡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예. 이렇게 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이렇게 내릴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 중반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그게 아주 좁게 길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속도도 느리고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강한 비를 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동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한동안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수도권에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는 내일까지 뭐 수도권에 많게는 30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도 하시고요. 비가 내렸을 때는 지반이 약해지니까 서울에서 산사태에 취약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에서는 미리 대피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랑 오세훈 시장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좀 뭐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피해는 최소화해야죠. 특히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11시 출근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출근 시간을 좀 분산을 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지금 출근 시간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11시 출근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계속 비가 내리는 중이고 네. 또 통제되는 곳들도 속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무엇보다 인명 피해는 없어야겠고요. 지금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그런 복구 같은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일 것 같습니다. 안전에 물론입니다. 무조건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용 기자와 함께 피해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총리 사퇴 언제 결심하셨어요?
추락한 지지율 속에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진 사퇴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 현관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와 같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13일 만에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윤 대통령은 대선부터 취임 이후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며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먼저 소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초심을 지켜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경질설을 비롯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국민 관점을 강조한 게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는데 실제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여권에서 박 부총리가 사퇴할 것이라는 말이 먼저 흘러나왔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경질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7차례나 썼습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여론을 겸허하게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거듭 국민을 내세웠습니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국정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진 윤 대통령. 이를 통해 민심의 뜻을 국정 기조로 잡고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원 개정안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정회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경찰대 출신에 편중된 인사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헌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 그리고 경찰대 출신에 쏠린 요직 인사를 비판하며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야 한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아래 경찰국을 두는 건 헌법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 징계의 부당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유를 추궁했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주변 인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재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을 개혁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장악하려는 의도냐 하는 여야의 경찰국 공방은 경찰청장 후보자 앞에서도 양보 없는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웅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4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 3,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8만 9,691명이 많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 1.34배, 2주일 전에 1.52배 수준입니다. 네,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학제 개편 등을 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내용을 신문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국무위원 등의 표현으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일보는 박 장관의 사퇴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명했는데요. 학제 개편안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다뤘다가 번번이 난관에 부딪혔던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추진을 한 게 패착이 됐다고 봤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교육부 내부적으로 이미 장관에게 전달된 바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업무 보고에서 힘줘서 얘기를 한 건 조급함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봤습니다. 지명 때부터 있었던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고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타 장관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박 장관의 사퇴를 본 교육 전문가들, 부동산 정책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게 교육 정책이라면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앞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국 박순애 장관이 결단을 내렸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이 추가적인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퇴를 두고 원포인트 경질 혹은 핀셋 경질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일각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의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사퇴한 건 처음이지만 이전에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여권에서도 읍참마속, 즉 아무리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면서 추가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추가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여당 개편 시점에 발맞출 거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전환 막바지 절차에 돌입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일보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면서 추후 전당대회를 여는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정말 고물가 소식은 매일매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위 때문인지 이 전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또 꿈틀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최근 전력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 전력 도매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사용 증가, 그리고 LNG 가격 상승을 꼽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은 가격이 싼 발전기부터 투입해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를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LNG 가격 상승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데 5월과 6월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7월에 17.2%, 8월에 39.6% 오르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전은 또다시 적자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물가 수준을 지켜본 다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동네 약국에서 인슐린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 인슐린은 이제 당뇨 환자에게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네.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신문에 나온 한 당뇨 환자의 사례를 보면요. 매일 한 10차례에서 20차례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아왔는데 이전에는 보통 처방전을 통해서 약국에서 구매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인슐린을 구하기가 부쩍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우회에서 성명을 낼 정도인데요. 그 배경에는 관련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생물학적 제재를 운송할 때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설치된 수송 용기나 차량을 쓰도록 하고 또 관련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만든 조치인데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시행도 했습니다. 여기에 인슐린 제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시로 배송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환우회는 기존 배송 시스템에서도 인슐린이 변질되는 등의 문제가 크게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해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슐린을 관리한다면서 다만 환자가 인슐린을 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볼 기사는 수능 얘기가 아니라 한국사 시험 관련 얘기인데 이 수능 못지않게 한국사 시험 응시생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작년에 한국사 시험을 본 응시자가 한 51만 8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수능 응시생이 5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사 시험을 더 많이 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연간 4회로 치르던 한국사 시험, 이렇게 점점 응시자가 많아지니까 회차도 늘렸고요. 작년에는 6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 시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건 활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외교관이나 교원, 경찰까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공기업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부 사기업에서도 이런 가산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물론 대다수는 취업 등을 위해서 시험을 보지만 일부는 순수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초등학생 응시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점을 꼽고 있었고요. 고령의 응시자 혹은 연예인 등도 이 한국사 시험에 응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스포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들려온 깜짝 소식입니다. 2002년생의 김주영 선수가 이 PGA 첫 번째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김주영 선수 생애 첫 번째 PGA 투어 우승을 했는데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 기록이고요. 네. 역대 PGA 투어 우승자로 쳐도 두 번째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나이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우승 과정 자체도 드라마틱했는데요. 1라운드 첫 번째 홀에서 샷 미스가 나오면서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씩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끝내 우승까지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첫 홀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하고 우승까지 한 건 PGA 투어에서 기록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김주영 선수, 대회를 시작하면서는 우승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해낸 만큼 앞으로 나설 경기들도 기대가 됩니다. 김주영 선수는 경기 시작 3시간 반부터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준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를 마친 뒤에 인터뷰에서는 골프에 자신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이 통제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밤사이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비 피해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6명이 실종되고 9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대본이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한중 양측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과 함께 한중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북핵 해법은 물론 이른바 치포,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와 중국 정부의 사드 산불 유지 요구 등을 놓고 양측 간의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 훈련이 끝난 뒤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사격 훈련의 포성이 먹기도 전에 타이완은 오늘부터 맞불 훈련을 시작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홍식스 폭격기가 젠11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타이완 상공에 접근합니다. 출발할 때 2발씩 달고 있던 미사일은 돌아올 때 하나로 줄었습니다. 行动中，我们听令前出，进一步熟悉战场环境，验证战术战法，重点检验协同作战、对地突击、精确打击能力。 중국은 예고했던 타이완 봉쇄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맞불 훈련을 예고하면서 중국과 겹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台湾是中国的领土，中国在自己领土的周边海域进行正常的军事演训活动，公开、透明、专业。中方的相关部门也已经及时发布了公告，这符合国内法，符合国际法，也符合国际惯例。 미국과 군사 한라인마저 끄는 가운데 중국은 황하이와 보하이만으로 훈련 범위를 넓혔습니다.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군사 행동으로도 풀이됩니다. 10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펼쳐질 예정인 미국과 인도의 연합훈련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 이어 G2의 체스판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더 이상 추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우회적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 주변의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중국이 뭔가를 더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격적인 충돌로까지 가진 않을 걸로 내다본 겁니다. China is kind of keeping a bit of a grip around the whole island now. I'm not worried, but I'm concerned that they're moving as much as they are.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do anything more.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했는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문 전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더 이상 이견을 드러내는 건 득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평화적인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too doesn't help things, nor does the fact that China has said it's ceas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자 오판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said we anticipated China might take this step. They are provocative, irresponsible, and rai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what Beijing chooses to do.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때 남중국해를 향해 이동한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여전히 필리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회적인 경고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지방에는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앞으로도 비가 계속된다고요? 네, 어제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오늘도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는 충청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21mm, 경기도 양평과 광주시에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 쪽으로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어젯밤 심야폭우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중구와 동작구 두 곳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 9곳에 발령됐습니다.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비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도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상당합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도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나들목을 포함해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곳곳으로 통제된 곳이 참 많습니다. 미리 파악하고 출근길에 오르셔야겠는데요. 강 따라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한남대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차 간격 바짝 좁히고 있는데 한강 수위가 높아진 것이 CCTV 화면 상으로도 파악이 됩니다. 나무의 윗부분 부분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시각 용인 서울선의 경우 서판교 나들목 부근, 하산은 터널 부근, 용인 방면으로 산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진출이 아예 불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요금소 화물 하이패스 차로는 물고임 현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가서 남산 나들목 부근은 3개 차로 남았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오산 나들목부터 6km 구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 인천 쪽으로도 이 일대 어렵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5km 구간 답답하고요. 수도권 제2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신다면 구리부터 강일까지의 정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빗길에는 최대 50%까지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에 오늘 출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서울, 인천, 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단체는 오전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각급 기관의 유관 민간 기업 단체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토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출근 시간 조정 요청 사항을 전파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로 오늘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일부 역사 선로 침수 복구 작업에 따라 모든 열차는 일반 열차로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은 개화역에서 노량진역,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구간만 이루어집니다. 노량진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은 동작역과 구반포역 침수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에서 8호선 전 구간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작역은 아침 중으로 배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반포역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번개로 인한 피해나 가스와 전기 누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 야외에 있었다면 뾰족한 것과 또 높은 곳 근처에 가는 것은 꼭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네킹 2개를 두고 인공 번개를 만드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산을 쓴 쪽과 안 쓴 쪽 가운데 쓴 쪽으로 번개가 갑니다. 더 키가 큰 쪽이, 뾰족한 걸 든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 해 낙뢰 사고 가운데 72.5%가 집중되는 여름철. 실험에서 본 것처럼 번개는 뾰족한 것,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칠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실내로 서둘러 피하는 겁니다. 낙뢰가 치는 동안에는 먼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동해야 한다면은 보폭을 좀 짧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감전 피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작업장에서 전기를 다룰 때는 절연 장갑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과 전기시설 등은 멀리하고 인도 위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 사고가 나면 119나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이유를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우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경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인들은 상가에서 물을 빼고 시민들은 맨홀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큰 삽을 들고 물을 퍼 나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 상도동에 있는 상가 1층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가 마트 안에 있는 물품들이 쓰러져 아수라장이 됐고 속옷을 판매하는 가게 역시 상품이 온통 흙탕물에 젖어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속옷이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다 피해봤어요. 지금 이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밑에 바닥에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한 몇천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요. 맨홀 속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맨홀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남성의 발에선 피가 그치질 않습니다.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렸지만 이를 보지 못한 남성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시민들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홀 뚜껑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학원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학생들은 실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피합니다. 바닥에도 온통 물로 가득 차 학생들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해 시민들은 소방당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왕이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갖습니다. 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그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죠. 이 치포 동맹 같은 민감한 이슈도 나올 텐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일단 박진 장관이 이제 오늘 그 중국의 칭다오에서 이제는 그 한중 외교 장담 회담을 갖는데 네. 뭐 중국과 한국과 중국과의 현안에 대해서 오고 가겠지만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아마 아젠다는 치포일 네. 거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치포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위가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실제 이제 박진 장관은 국익 고려해서 치포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포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 이 네 개의 이제는 국가가 한마디로 얼라이언스, 한마디로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일본과 타이완 같은 경우는 가입을 이제 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 예비 회의가 있는데 이게 이달만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이제는 목소리를 내진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예비 회의 때에 뭐 치포에 대한 공식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복잡하죠. 지금 치포와 관련돼서 뭐 세계 경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환경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의 또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생산량을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28%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타이완이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는데 한 22% 글로벌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재라든지 아니면 제조 장비 이런 데에서 한 16%를 담당하고 있고 이 미국이 이제는 팹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은 없는데 사실 이제 설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12%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포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이런 초격차 기술들 이것들 우리가 또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치포에 대한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가입할 것이다.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네. 근데 참 어려운 게 그럼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누구한테 파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사실 보시면 수출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의 41%를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홍콩이 20%를 담당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반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 쪽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치포에 대한 가입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네.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익의 어떤 최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태고 원론적인 입장이지만은 아마 국익 중심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치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지금 40% 넘게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도 뭐 산업계 피해나 현실적인 문제로 보복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보복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보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라는 게 어느 한 기업을 아니면 어떤 한 나라를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이제는 그 경제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누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한령 정말 무서웠었죠.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풀린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네. 또 다른 제2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억누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도 이거를 조금 우려스러워하고 있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반도체 원재료를 또 수출을 합니다. 소재 같은 걸 이제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의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생산 시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치포에서 꼭 논의가 돼야 될 게 미국에서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을 누른다고 해서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을 뭐 커터즈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출을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없도록 미국의 어떤 확답을 받아야 되는 또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본다 그러면 사실 뭐 한 곳에만 머무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를 누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치포에 우리나라가 이제 예비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은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치포의 원래 의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눈치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어떤 소재나 장비 같은 것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치포와 같이 윈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많은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이 다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 뭐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는 전산이라든지 IT 쪽에서 굉장히 지금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 굵기라고 해서 자체 반도체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자체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포의 원래 그 시작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든 간에 이 치포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이 치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아마 중국과의 협력은 사실 힘들다 앞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원론적인 얘기했지만 자국의 이익,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이 치포 가입에 대해서 예비회의 참석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현재 시기로 10일 이제는 발표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이제 0.09% 올랐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0.1% 정도 떨어졌고 S&P 500 지수가 0.12% 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합권에 좀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1%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좀 하락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크아웃 고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피크아웃이라는 게 뭐 4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언제가 피크아웃이냐, 뭐 이때다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피크아웃 물가 고점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아마 물가 지표가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뉴욕 증시가 그동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가 워낙 뭐 지금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한 52만 개 정도가 이제 증가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망치보다 2배수 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용 지표가 늘다 보니까 미국의 이때는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아이러닉한 게 또 주가를 떨어뜨렸어요. 또 이 발표가 왜 그러냐면 고용 지표가 괜찮으니 나쁘지 않네 경제 지표.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당연히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이언트 스텝 갈 여력은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또 상승하네. 이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야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해서 그동안 또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좋았던 흐름이 좀 꺾이는 추세가 있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뉴욕 시장에서 복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선 이제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서울 채권 시장의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채권 시장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긴축의 강도를 높일 분위기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채권 금리도 당연히 이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에 이제 비교해서 같이 오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 올라간다. 그럼 뭐 채권 시장 단기물 중심으로 또 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채권, 국채도 이제는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소유 토지를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공부문 몸집을 줄여서 재정에 좀 보태려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게 5년간 16조의 국가 자산을 이제 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 해왔던 것,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군사를 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자산, 뭐 일반 재산 같은 경우를 이제는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행정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뭐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이 조사된 바에 따르면 토지가 한 591조 정도가 되고요. 건물 한 69조 원 정도가 돼서 1,660조 원이 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는 그 국유 자산에 대해서 감축을 하겠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안 쓰는 재산입니다. 지금 뭐 국가가 쓰진 않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재산도 지금 39조 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총 41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행정 자산과 일반 재산을 좀 줄여서 이제 군살백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어떤 보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게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사실 이제는 재산 매각은 항상 있어 왔어요. 매년 있어 왔고 뭐 올해 정부만 이번 정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좀 많은데, 근데 이번 정부가 일단은 국가 자산을 매각을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헐값 매각할까 봐. 네. 왜냐하면 지금 자산 가치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뭐 토지도 그렇고 부동산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민간에 만약에 이거를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헐값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국가 자산을 팔긴 파는데 몸집 줄이게 나서는데 헐값에 이런 파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줄이게 됩니까? 이게 첫 해부터 좀 허리띠를 이제 졸라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13년 만에 이제 긴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정부 지출 예산에서 한 30조 원 정도 이제 감축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총 예산이 한 640조 원대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는 줄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게 증가율이 한 8.7%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5%대로 이제는 그 총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허리띠 졸라매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정부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려왔는데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긴축으로 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도 매각하고 그다음에 지출도 또 줄임으로써 재정 지출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뭐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정부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이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 금융 정책이 뭐냐면 한 6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좀 풀어주겠다는 보관인데 이게 뭐냐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이 가능하게끔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필요할 때는 고정금리 가고요. 또한 내가 이때는 변동금리가 필요해. 그럼 서로 갈아타면서 6개월마다 이거를 변동하게끔 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내가 유리한 상태로 이제는 정부의 지출을 이제 싼 금리로 해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좋은 점이 대출 시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는 그 운전자금, 경영 운전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어떤 지금의 이제 정부의 금융 지원 체계는요, 역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운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좋은 어떤 금융 상품을 내보였다는 평가를 좀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는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이런 금융 정책들 잘 모니터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비탄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자의 채무 조정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빚 탕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업의 법정 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오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해소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채소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는 물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잎이 무르고 시든 상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상품을 솎아낸 상추는 한 봉지에 1,000원. 배추는 예년보다 속이 덜 연그러 크기는 3분의 2로 줄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또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건 양이 없어요, 지금요. 뭐 현 상태로 물건 봐도 물건 질도 안 좋고 또 너무 비싸고 그래요.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자두는 개당 2,500원,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 값이 더 뛴 겁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가격값이 오르고 소비자 사 먹는 사람도 비싸고 우리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니까 덜 먹게 되고 힘들지.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급등했습니다. 무와 파 가격도 50%까지 올랐습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값도 출하량이 줄어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9만 8천 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에 맞춰 이제 저렴하게 해야죠.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입장 자료를 통해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최근 보도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도 수십억 상당의 탈세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A씨와 아들 2명 등은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일부 땅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YTN은 회장과 2 아들, 3부자가 모두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 일가의 토지 거래 과정 등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100억 원이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수억 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습니다. 수령 여부 통지가 왔습니다. 주민세액에 대해서. 납부가 됐을 때는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체 농지를 가격에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그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적자입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탈세에 대한 세금이 적어도 20억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쩐 일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세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0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에서 고래가 자주 등장하면서 덩달아 고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자연에서 논이는 고래를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여행선이 있는 도시인데요. 최근 관람객이 몰리는 등 울산이 고래 도시로서 재조명되는 모습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동해로 나가 고래를 관람하는 여행선 선착장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표정은 설렙니다.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고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자 갑판에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기대했던 돌고래는 만나지 못했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에 더위를 식히며 아쉬움을 날립니다. 돌고래를 못 봐서 지금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가족끼리 여행을 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바다가 좀 뚫려 있어서 오히려 더 속이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려는 사람이 몰린 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덕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 변호사가 고래를 좋아한다는 설정에 드라마 밖 현실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고래바다 여객선은 지난 2년 동안 한 해 탑승객이 10,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10,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탑승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래도시 울산은 본격적인 탐방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달 15일까지 기존 항로를 바꿔 고래 탐사 배편을 30% 정도 늘렸습니다. 또 드라마 주인공처럼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같은 방문객은 고래 관련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영우처럼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은 분들은 8월 한 달간 우리 고래문화특구 저온 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오는 10월 3년 만에 열리는 고래축제도 풍성하게. 바닷물 온도가 오르고 울산 앞바다에 먹이가 많이 모이는 8월은 고래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래를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드라마 인기까지 맞물리면서 고래도시 울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헤르손 등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원이 있었지만 단일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 액수입니다. 각종 탄약은 물론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지대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등이 포함됐습니다. 화력이 우세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청한 무기들입니다. 신속한 전달을 위해 미 국방부 등이 보관하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을 수복하기 위해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남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every stage of this conflict, we have been focused on getting the Ukrainians what they need, depending on the evolving conditions on the battlefield.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전장의 지형을 받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동부전선 병력을 남부전선으로 재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대 남부전선에서 벌어질 격렬한 전투가 이번 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 2척이 현지 시각 8일 추가로 흑해 항구에서 출항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물선 사쿠라오가 오데사 항구에서 대두유 11,000톤을 싣고 이탈리아로, 애리조나오는 옥수수 48,458톤을 선적하고 튀르키예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과 5일 4척에 이어 전날에도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서 곡물 수송선 4척이 해바라기유, 곡물 등 총 16만 톤을 싣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12척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싣고 출항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하던 흑인 청년을 쫓아가 총으로 살해한 백인 부자에게 주 법원에 이어 연방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방법원 조지아 지원은 증오범죄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아들 트래비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맥마이클 부자는 지난 2020년 2월 25살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연쇄 절도 사건 연루자로 의심하고 트럭으로 5분간 추격한 뒤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80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으로 호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다시 서울에도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고 하천이 범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현재 계속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21mm, 서초구에도 395mm의 폭우가 기록됐고요. 경기도 양평과 광주에도 39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북서부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며 오늘도 중부지방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호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으로는 산사태 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는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